권력과 배신은 죽음을 불렀다.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은 없는 검은 돈. 그리고 그가 남긴 리스트. 남기업 회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에 성완종 씨 자살 소식을 듣고 처음 떠오른 단어가 리스트예요. 리스트. 예전에 한보 사건에 정태수 리스트가 있었구나. 사실 97년에 한보 사태 정태수 리스트로 그야말로 정치권이 쑥대밭이 됐거든요. 성완종 리스트 닮은 꼴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정태수 리스트. 정태수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당시 정치 실세 33명이 추풍낙엽이 되었다.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치권의 검은 돈 삼각관계. 이거는 워낙 광범위하게 이 로비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도 어쩌면 부담스러웠죠. 그때 요즘 뭐 실세 정치인이 검사일 때 그걸 다 열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들 구속시키면서 적당하게 타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관계 핵심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펼친 성완종. 이완구 국무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성전 회장의 성완종 씨가 죽으면서 남겼던 8명의 명단.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보면서 그것도 이 8명 중에서 1명,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고 7명이 이른바 1대, 2대, 현직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이 적혀있다. 권력형 비리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다. IMF의 시발점이 된 한보 사태. 그 도화선이었던 정태수 리스트는 전국에 쓰나미를 불러왔다.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도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정경유착의 최고의 어떤 부패 케이스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다시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어떤 검증된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간 사람. 민낯이 드러난 한보그룹의 부도는 건국 이래 최악의 금융 부정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검은 돈 로비로 최후를 맞은 한보그룹 정태수. (1997년) 한국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IMF. 한국 경제의 한파는 정태수가 이끄는 한보 철강의 부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를 몰고 온 원흉이라고 봐야 되죠. 한보그룹이 97년 1월 달에 부도나면 1월 23일 날 부도나면서 줄줄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해요. 산미, 혜태, 진로 막 해갖고 쌍용 대우까지 넘어가요. 이제 연도수는 좀 넘어가지만 그게 왜냐하면 5조 7천억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보그룹의 몰락은 국가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든 초대형 사건이었다. 정태수 총회장의 손끝에서 탄생된 한보그룹. 정태수의 발자취, 그리고 한보그룹의 시작과 몰락은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었다. 정태수 회장의 이력을 보면 1923년생이거든. 그리고 1951년서부터 44년까지 세무공무원을 하는 23년 동안 세무공무원을 하는데 세무공무원이 뭡니까? 세무공무원은 이 기업들한테는 슈퍼갑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로비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로비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로비하는 방법을 알고. 세무공무원 출신의 정태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업무가 그의 주 임무였다. 20여 년 넘게 세무공무원 일을 하다 보니 공무원의 심리를 꿰뚫게 되고 로비를 하는데도 노하우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정태수는 점점 개인 사업에 뜻을 품게 된다. 주로 만나는 게 세무공무원이 만나는 사업가들이잖아요. 그 어떤 사업이 할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였죠. 그런데 이분이 23년 동안 세무공무원을 하면서 무슨 국어공무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출한 기술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주 특진을 했던가 이런 건 없고요. 자기가 단지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양이 안 차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말단 세무공무원 생활에 실증이 나던 정태수는 한 역술을 찾으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사업으로 대성할 운이니
당장 공무원을 관두고 흙과 관련된 일을 하라는 역술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것이다. 성명학에 따라 태준이란 본명을 태수로 바꿀 정도로 평소 운명론에 관심이 많았던 정태수. 역술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한보그룹의 모체가 한보상사인데 이게 1974년에 이제 설립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당시 유명한 점술가 중에 백운학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점에 의해서 회사를 창업하는 게 낫겠다. 이제 권유를 받아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역술인을 만난 뒤 흙과 관련된 일을 하라는 말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특별해 보이는 돌멩이를 수집한다. 역술인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흙을 밟으며 요행을 꿈꾸었던 정태수. 자본금 없이 일확천금을 얻는 길은 광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누구보다도 불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세무공무원을 20몇 년간 할 때 본인이 그 세무공무원한테는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늘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마찬가지 늘 사업을 할 때나 또는 뭐 그 예전에 세무공무원을 할 때나 불안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다룰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에 그거를 역술인, 점을 활용한. 천운이 있긴 있었던 걸까? 정태수는 강원도에서 일제 때 폐광된 연 1000톤 규모의 몰리브덴 광산을 발견. 2만여 원의 헐값에 인수한다. 정태수는 첫 사업으로 몰리브덴 광산을 개발해 사업 기반을 다지게 된다. 그다지 수요가 많지 않았던 몰리브덴.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수출길이 열리며 수요가 급증한다. 드디어 52살 늦은 나이에 한보 상사를 설립 사업가로 변신한 정태수. 이 광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쪽에서 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굉장히 헐값에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결국은 그 광산이 그 본인한테는 정말 그 말단 주사보에서 이 기업 총수로 가는 그런 첫 번째 그런 큰 도약의 발판이 됐었죠. 첫 사업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붙은 정태수. 사업 확장에 야망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사업을 제안받는데 이 역시 역술인이 말한 흙과 관련된 사업이란 생각에 거침없이 건설 현장에 뛰어든다. 돈이 조금 있다고 하면요, 온갖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큰 노하우 없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기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사업은 이렇게 보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또 분양함과 동시에 착공을 하면 되고 또 건설업체한테 맡기면 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 큰 노하우 없이 할 수 있겠다. 대치동에 쓸모없는 유수부지에 7만여 평을 매입한 정태수. 당시 대치동이라고 해봐야 개발이 막 시작되는 단계로 투자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동네였다. 하지만 1970년대 강남 개발의 움직임을 읽은 그는 투자를 강행한다. 당시 가지고 있던 돈 20억 원 전부를 대치동 음마 아파트 건설에 투자한다. 아마도 이건 저 생각에 정태수 회장은 당시 정치권과 교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개발 계획이 어떠한 청사진, 비전을 가지고 추진이 되는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당시 정책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남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거는 일시적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러니까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를 확 바꾸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은 강북이 아닌 강남권으로 몰려들 것이다. 당시 단일 물량으로
최대 규모인 4,400여 세대의 대단위 단지 은마아파트. 지금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이자 강남 집값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성공 신화를 이끌게 된다. 현대가 그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졌잖아요. 그 무렵에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 뭐 잠실 전혀 개발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잠실 개발할 때 주공이 뭐 7평부터 열 몇 평짜리 이런 아파트를 짓는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대단위로 짓는 거는 현대하고 한보밖에 없었다고는 봐요. 1979년 12월 완공된 은마아파트.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로 인해 아파트 거래는 주춤한다.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자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한보. 게다가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저습지에 세워졌다는 소문까지 나돌기 시작한다. 아파트 분양한 후에 거기에 버스 노선도 아주 열악했었어요. 광화문에서 가려면 1시간 반까지 걸렸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 그때만 하더라도 이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직장들이 대부분 이 광화문, 종로, 이 을지로 이 근처에 직장인들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주택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려면 버스도 아주 안 좋았어요. 하지만 행운의 여신은 역시 정태수의 편이었다. 1980년에 일어난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다. 자연히 안정적인 투자처로 부동산이 각광받기에 이른다. 은마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불과 20일 만에 모조리 분양. 정태수는 20억 투자로 단숨에 2천억 원을 거머쥔다. 이 석유 파동이 파급 효과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부동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부채질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왜냐하면 석유 가격, 원자재가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그렇게 환율이 치솟고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된 것이죠. 정태수는 창업한 지 불과 6년 만에 재벌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 강남구 수서 대치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당시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었던 수서 대치 지역. 그러나 로비의 귀재 정태수는 각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특혜를 부탁한다. 그리고 얼마 후 아파트 건축 허가가 떨어진다. 항상 현금으로 이제 뇌물을 주지만 그 뇌물 금액도 통상 이제 규모의 한 10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주죠. 거기에다가 일단 정태수 회장의 이 관리 대상이 되는 정재계 인사들은 거의 뭐 상시적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줘요. 로비의 규제답게 돈 주는 기술이 뛰어난 정태수. 아무리 거절해도 결국 받게 만드는 재주가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이런 로비 자금을 전달하는 은밀한 작업은 회장실 비서인 두 여성이 담당했다. 그 회장실의 그 여직원이에요. 근데 그 여직원 둘이 자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 사람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직원들한테 가서 야 뭐 007 가방을 가져와라. 내지는 뭐 골프 보스턴 백을 하나 가져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행운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수서지구 아파트 건립 계획은 훗날 수서 사건이라는 대형 부조리로 불거지며 전면 백지화된다. 노태우 정권의 최대 권력형 비리인 수서 사건. 정태수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인연은 1986년 아시안 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분이 왜 로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었냐면 86, 88 올림픽 때 하키협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회협회 회장은 뭐냐면 그때 그 체육가맹단체 회장들은 대부분 재벌 총수였고 그리고 8.8 조직위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되기 전에 노태우 씨였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기 권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 있습니다. 수서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여론에 밀려 검찰 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정태수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린 것이 드러난다.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옷을 벗었고 정태수 역시 구속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된다. 세무 공무원 말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바닥부터 이렇게 로비를 해서 그 반대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밑에부터 작업을 이렇게 잘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정경유착이지만 정말 그 정교화된 정경유착형 그런 사업을 했다고. 석 달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난 정태수. 재기를 꿈꾸던 그는 또다시 역술인을 찾는다. 흑과의 인연에 이어 새 사업을 조언받는 정태수. 쇠 금자에 확신을 가진 정태수는 철강 사업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정태수 회장 같은 경우는 점쟁이 말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하다는 점쟁이는 다 쫓아다니고 불러서 이 참모가 거의 없고 점쟁이가 참모예요. 참 기업인이 그 독특하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 뭐 회사 이름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모든 거를 점쟁이한테 의지해갖고 했어요.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을 공약, 대선에 승리하자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난다. 따라서 건설에 쓰이는 소재인 철강, 시멘트, 화학의 업황이 급격히 호전된다. 때마침 정태수는 부산 해안가에 위치한 금호 철강을 인수, 함보 철강으로 바꾼 뒤 철강 사업에 발을 내딛는다. 철근 판매로 엄청난 이익을 올리며 함보는 재계 서열 30위권에 진입한다. 그때 철강업이 철근들이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엄청나게 쌓일 때, 그래서 금호를 팔려고 했을 때 정태수 회장은 이 땅 10만 평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금호 철강을 샀어요. 차고 함보 철강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운이 좋은 게 그 이듬해 일본 앵고가 일어나면서 국제 철근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쌓여있던 철근이 그냥 다 팔려버린 거예요. 몇 달 만에. 그래서 이 철강업을 해야 되겠다. 철강업에 자신이 생긴 정태수는 굴지의 철강 재벌로의 변신을 구상한다. 당시 철강업은 포스코가 독점하던 시기, 정태수는 한국 최대의 민간 제철업체를 꿈꾼다. 그리고 충남 당진의 제선, 제강, 아변의 세 공정을 모두 갖춘 대규모 일관 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 철강업이란 특성이 그 굉장히 그 고도의 그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본인이 여러 사업을 해보니까 하면 되거든요. 그 자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부와 또는 그런 이 정치인들 자기 아는 네트워크만 해도 충분히 이 철강업을 해나갈 수 있다. 당진 제철소 건설을 앞두고 포스코 박태준 회장을 찾은 정태수. 정태수는 타고난 운을 믿으며 제철소 건설을 고집한다. 하지만 철강 사업 실패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에 정태수의 사업을 적극 만류한 박태준. 약간만 잘못하면은 제철 설비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 제철소에서 제철 설비 망가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한두 푼 돈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잘 훈련된
기술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돼요. 천문학적인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제철소. 은행들로부터 차입한 자금부터 문제였다. 당초 2조 원대의 차입금은 2년 만에 2배가 넘는 5조 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한보철강에 투자를 계속 지원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정태수식 로비가 다시 등장한다.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의 금융은 관치금융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이 맹세하기 사기업이었지만 얼마든지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 압력에 의해서 대출을 할 수 있고 또 대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 정태수 회장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로비를 하면 되는지를 파악을 한 거죠. 점점 늘어나는 빚. 더 이상 기댈 곳 없어진 한보. 1997년 재계서열 14위 한보는 최종 부도 처리된다. 한보가 소유한 22개의 계열사가 문을 닫고 수천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그때 당시에 하청업 그러니까 한보철강이 부도나면서 인근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식당 또 여러 가지 술집이라든가 이런 게 전수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당진 군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었죠. 당진 제철소에 인력과 자재를 공급했던 170여 개의 영세업자들이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 숫자가 이제 4,400억 중에서 1,200억이 당진이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운송, 골재, 요식업, 사무용품 이런 영세상공인들이어서 피해가 컸다 이렇게. 한보 청문회가 열렸지만 정태수 총회장은 시종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럼 얼마씩이나 줬습니까? 그것도 지금 왠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진술하셨습니까? 진술하셨죠? 정태수 리스트의 공개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합니다. 정태수 회장이 별명이 자물쇠, 모루쇠 이겁니다. 절대 입을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 회장으로부터 뇌물 먹은 사람들은 걸릴 걱정이 없죠. 정태수 씨는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정가의 온 이목이 정 씨의 입에 쏠린 오늘 정 씨가 청문회 서두에 비장한 각오를 밝히자 회의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모당에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남기고 감추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만천하에 드러난 정태수 리스트. 그중에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포함돼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김현철 씨가 주요 로비의 대상이었고 그분을 정점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로비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남긴 한 5조 원 정도의 부실의 모든 규모는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다 이제 빚이 전가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한보 부도의 후폭풍은 거세게 몰아쳤다. 대우, 쌍용, 진로, 혜태 등 국내 기업들이 연이어 부도로 쓰러졌다. 결국 한보 부도는 국가 경제를 뒷걸음질치게 한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대한민국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무관국가와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내실이 기해지지 않은 기업은 정말 어느 성장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정경 유착을 통해 끝도 없이 기업 팽창을 노렸다는 면에서 다시는 이제 그런 기업인들이 이 대한민국 기업사에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한국의 정치 경제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 한보 사태. 2007년 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정태수. 8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업을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일으켜서 크게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한두 번 정도는 크게 이익을 올릴 수가 있지만 그런 행운이 계속 반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로비 경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기업 성장, 기업 몰락이라는 비극적인 결말. 90년대 정태수의 역술 경영은 신기루처럼 무너졌다. 마찬가지로 정도보단 편법을 택했던 성완종. 정태수 리스트와 성완종 리스트. 반복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을 날은 언제일까?